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 아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2년 7월 14일, 저의 남편과 결혼기념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이제 갓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작은 아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는 큰아이가 있었죠.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사진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 결혼 10주년 가족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답니다. 첫째를 낳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둘째도 딸을 낳자 줄줄이 딸이라며 다음에는 제발 아들을 낳으라며 말년이라고 이름을 짓자던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디며 낳은 소중한 제 딸들입니다. 그때마다 TV를 보며 모르는 척 웃기만 하던 남편. 그 구박을 오로지 저 혼자 받아내며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아 남편이라는 이름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지금에 와서야 느끼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아들을 포기하신 듯 보이고 더 이상 아들 거리지 않으시는걸요. 그리고 얼굴 붉히는 날이 와도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맑은 날 쏟아지고 사라지는 여우비처럼 남편이 돌아오기로 약속 1시간 전 저에게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기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 여자 있어. 기다리지 마. 넌들 머리가 나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날 저지르는 악독한 장난이요. 장난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남편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남편으로부터 왔습니다. 10년 동안 너랑 쇼윈도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는 니네 아버지 사업 내가 물려받을 줄 알았거든. 니네 동생이 채가는 거 알았음 진작에 결혼도 안 했지. 허울만 좋은 푸대자루인 걸 이제 알아서 진짜 너무 징그럽고 역겨워.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 여자 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 너랑 결혼할 때부터 만나온 사람 있어. 너랑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 10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소 불면증과 불안증이 있었던 저는 약을 삼켜도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가족 사진을 찍자던 남자가 10년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 이혼을 요구해오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멈춰진 저의 머릿속을 헤집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되짚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사랑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죠. 더 이상 재고 따지는 게 지친 저였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사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을 부대끼고 형식적이지만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식 올린 지 10년째 되는 날에 저를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이 아니라 어디 길바닥에 처박힌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 한들 그간에 정이 있지 이렇게 사람을 내치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다시금 울리는 메시지음. 문자를 본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뱃속으로 못 낳는 아들 단번에 낳아준 소중한 여자야. 그동안 이런 말들을 어떻게 참고 저와 살결을 부대끼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점차 약이 돌기 시작하니 진정이 되고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그때부터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지던 남편이었어요. 짜증이 늘었고 외출이 늘어가고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짙은 향수 냄새를 맡은 적이 있지만 회식이라는 이름에 이 정도 끈아풀 정도 묻히고 올 수 있겠지 하며 외면하던 저의 모습. 가끔 술에 취한 날에는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으며 과로를 빌미로 저에게 손을 대던 사람. 하지만 저는 그저 사회생활이 힘든 거라 그런 것이겠지 자기 합리화를 해대었지만 그게 저희 아버지 사업을 호시탐탐 탐을 내고 있었는데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 것이구나. 10년간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만 보며 빈 껍데기를 안고 살았구나. 깨달으며 그동안의 남편의 행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문득 이 광경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쓰리게도 양가 부모님을 뵐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한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저를 울리지만 말아달라고요. 눈물 한 방울 없이 키워낸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연신 차서방 외치며 술을 들이키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주저앉아 아들이 들을까 울음소리를 참으며 입을 틀어막던 중 소름 끼치는 하나의 단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이란 단어였죠. 이제는 포기한 것이라 생각한 시어머니께서 설마 하며 전화를 걸었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저는 간신히 어머니라는 말을 뱉자 시어머니께서 말하셨어요. 누가 네 시애미니?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가지고 농간을 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농간에 놀아났고요. 아들이 생겼다며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참을 깔깔대며 저에게 온갖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찢어진 저에게 웃으며 아들이 생겨 든든하다며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니 빠져달라고 하더군요.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묻자 시바지 역할도 못하는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이제 염치가 있으면 그만 우리 동진이 옆에서 사라지려무나. 사람한테 씨바지라뇨. 이들에게 그저 저는 한낱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번식만을 강요하는 듯한 말투에 역겨워 토할 지경이었어요. 네 집 번듯한 사업 우리 아들 안 주고 자기네 아들 챙겨준 꼬락서니 보면 뻔하지. 오죽 네가 네 집안에서도 팔푼이었으면 재산 한 푼을 못 받냔 말이야. 손가락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고 팔도 안으로 굽는 법이야.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에휴 하며 끊어버리시는 시어머니.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버려진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남편의 외도는 심증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고 그리고 설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숨겨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이라니 저는 주저앉은 몸을 일으켜 아이들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여나 저희의 대화를 들었을까봐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하여 맞춘 원피스 세트를 입고 나란히요. 새근이 자는 모습에 저는 한없이 억장이 무너지는 밤을 지샜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던 저는 그날부터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먹던 불면증 약은 늘어만 갔고 우울 증세, 불안증이 더욱 심해졌죠. 정신과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땐 모든 게 저의 잘못 같았거든요. 혹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번에 서운한 게 한 것이 있나? 한참을 뒤돌아보아도 저의 잘못으로 합리화하기에는 맞춰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려준 옷으로, 내가 차려준 음식으로, 내가 해준 그 모든 것들. 단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파출부 보듯 하던 그 눈빛이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있을까 하나하나 곱씹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 엄마 없이 자란 티 내지 말라던 그 말투가 이제야 저의 잘못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몇 번이고 두드려봐도 나오질 않더군요. 저를 볼 면목이 없어 그런 것인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버릴 수 있는지 악을 물며 소리치며 나오라고 했어요. 당신 아들 데려오라고 그 잘난 아들 데려와서 삼자대면 하자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자 그제서야 얼굴을 드러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소금을 뿌리셨어요. 이 육실할 것이! 죽은 네 애미애비 귀신이 붙어서 정신이 드디어 나갔니? 아니면 약을 들이부어서 정신이 나간 거니?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가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집에 들여야 될 이유가 뭐니? 당장 꺼지지 못해? 흥분하며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참지 못한 저는 어머니께 눈을 번뜩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어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즉에 귀신이 붙었다면 이 집에 붙은 거 아니겠냐고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바람나서 시어머니 버린 거 알고 있었어요. 제 남편한테 시아버지 귀신이 붙었나 보죠? 그렇게 같은 입장의 심정을 아실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저에게 남은 것은 제 소중한 2딸뿐이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었어요. 한쪽 부모로 살아온 저는 그 서러움을 잘 알기에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내고 욕을 하시며 저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맞던 저는 다시 일어나 대응하려던 찰나에 이웃집에서 신고를 넣었는지 경찰이 왔고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은 엉망진창이더군요. 입에서 피맛이 났고 두 눈은 부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저는 이를 악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내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러움, 괴로움 다 돌려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절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을 해준다면 그저 그 2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몸과 마음은 이제 더 망가질 곳이 남아있지 않다 여겨서일까요? 저는 그들을 절대로 놓아주기 싫었습니다. 그 끝은 상처밖에 남지 않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기에 그 정도 상처쯤은 각오하고 있었죠. 이혼을 거절한 채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저에게 한 통의 연락도 없었고 저의 연락조차 무시를 했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2사람의 외도 장면을 자꾸만 상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결혼은 별것이 아니구나 하고요. 내가 생각한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때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죠.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소파에서 잠이 들 참이었을까요? 거실 창문으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잠결에도 놀란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커튼을 쳤고 이내 혹시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가보았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란 놈이 연락이 왔어요.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러 다시금 연락을 했나 보구나 싶어 바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사람도 아니더군요. 세훈이, 호적에 올리자. 세훈이, 그 내연녀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호적에 올리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곧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다고 이혼도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평생을 내연남 내연녀 주홍글씨 남긴 채로 살아가라고. 네 아들도 내연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할 거라고. 어딜 가든 당신들 바람난 흔적 들고 찾아가 네가 말하는 징글징글함이 뭔지 보여주겠다고요. 저의 분노 섞인 장문의 문자를 바로 읽고 답장을 하더군요. 그 사람 죽었어. 교통사고로. 머리가 다시 한번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연녀가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왜 내가 그 여자 아들을 거둬야 하는 건데?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금 타려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보험금 타려면 어쩔 수가 없다니. 저는 갑자기 그 내연녀에게 동질감이라도 느꼈을까요? 죽은 그녀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만도 못한 놈 때문에 두 여자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나는 절대로 그 여자 아들 내 자식으로 못 키워. 그럼 수억을 날리니? 너 바보야?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라고. 이게 감정적인 일이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 일인지. 그럼 그 수억을 날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그 돈이면 우리 하리랑 하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하면서 살 수 있어.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어? 잘 생각해. 이거 기회라고. 죽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아이들을 키워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에 역겨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에 겨워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역겨운 괴물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자도 없고 오히려 그 여자의 아들까지 제 자식으로 삼으라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처지이기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당신 혼자 당신 아들로 올려서 죽은 사람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게 허울 좋아하던 사람이라 돌싱남으로 아들을 키울 자신은 없었던 걸까요? 이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겹게 굴던 사람이 극구 이혼은 안 된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사랑한다 했다가 욕을 했다가 미친놈 같았어요. 어디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바람핀 증거를 모아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혼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능력 없는 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도 저한테 주겠다고요. 혹여나 네가 데려간다 해도 자기는 양육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면서요. 그 더러운 입에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며 전화는 끊겼지만 저의 머리는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긋지긋한 아들 사랑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호적에 못 올릴 거라고 했다면서 이혼해서 애 둘이나 너 혼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는 거니?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던 저희 아이들을 이제야 걱정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절 때 가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하나도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네가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있니? 능력이 있니? 할이랑 하라 피아노랑 바이올린 한다면서 음악하는 게 돈 없이 되는 줄 아나 본데 요즘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아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아이들을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어머님 아들을 말리셨어야죠. 이 지경까지 된 건 어머니 잘못 없다고 말 못해요. 아이들은 걱정 마세요. 아,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손주 아니에요. 저 그렇게 능력 없지 않고 제 손으로 아이들 키워낼 겁니다. 뭐?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건방지게? 그 뒤로 들려오는 욕설은 듣기에 귀가 버릴 것 같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혼을 굳게 다짐한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금 대화 목록들을 보며 독한 마음을 먹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아이들을 위해 살아갔어요. 보란듯이 잘 살아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중이었죠. 그래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였는지 찬장의 수면제는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다 복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잠에 들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과다 복용이라기엔 꽤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찬장에 혹시 손을 댄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아니라 하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 큰일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요새 부쩍 날이 선 탓인지 아이들도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기분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고 저의 상태를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괜찮아. 너희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외식을 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는데 집 옆에 긴 갈색 머리에 캡모자를 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던 차에 그 여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지혜 씨 맞죠? 저 차동진 내연녀예요. 급히 아이들을 집 안으로 돌려보내고는 저는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내연녀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저도 딸을 가진 입장이라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무릎을 꿇는 것이 마음이 쓰여 이렇게 세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남편분 만나신 적 있나요? 머뭇거리며 주변을 초조한 듯이 살피는 여자는 다시금 모자를 고쳐 쓰고는 최근에 차동진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말하기 이전에 당신이 내연녀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니 차동진의 세컨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군요. 거기에는 그들만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10년 된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거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심지어 딸아이 생일 때 출장을 간다던 날에 내연녀랑 동해바다로 갔더군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저는 이미 다 무너지고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심경들이 올라와 예민해져 안정제를 꺼내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내연녀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쪽이 먹던 수면제를 훔쳐서 몰래 저한테 먹이고 운전을 시켰어요. 아마 차동진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정도의 괴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하고는 10년을 그래도 같이 살아온 남편인데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설 같은 소리를. 증거 있어요? 지금 그 증거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가진 건 약을 탔던 보온병뿐이라. 보온병을 꺼낸 강다희는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동진 씨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을 타내려고. 도대체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보험금이 좀 있어요. 같이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그 부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차동진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있고 살인미수 증거로 블랙박스 데이터가 필요해요. 내연녀는 그날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는 남자인 것을 안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왜 자신을 속이며 만났느냐라고 화를 내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아이도 생겨 사실혼 관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다고 처음부터 남편이 자신의 개인 사정사를 늘어놓으며 결혼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고요. 그날 어쩐지 차동진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어요. 사건 당일날 차동진은 내연녀에게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해 해돋이를 보러 가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뜬금없었지만 곧 진짜로 이혼을 할 것이고 세 사람이서 새 가정을 꿈꾸는 일이니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재워두고 곧장 준비를 해 새벽 4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외진 길을 따라 운전을 해 굽이진 외진 곳으로 가 해 뜨는 것을 보며 서로의 미래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더욱 확고히 이혼하고 올 테니 믿어달라는 말에 의심이 가지 않았다고 했죠. 춥지 않느냐며 보온병에 직접 타온 커피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내연녀는 당연히 의심 없이 그 커피를 마셨고 그걸 마시게 하고는 차동진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급하게 돌아가자며 올 때 자신이 운전을 해서 피곤하니 내비게이션을 따라 내연녀에게 운전할 것을 권했고 내연녀도 피곤했지만 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여가량 지났을까요? 가던 길 점점 의식이 흐려지더랍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무겁다고 느껴졌어요. 내연녀는 차동진에게 운전을 맡기려 하였으나 이내 의식을 잃고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지막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뒤졌네. 그 순간 눈을 뜨려 했지만 떠지지 않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노인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된 그녀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보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차동진은 사라지고 없었고 워낙 외지였던 곳이라 그 흔한 CCTV마저 한 대 있는 거라곤 사각지대를 향해 있어 사건의 당일날 밤이 찍히지 않았고 방법이 없었던 내연녀는 마지막 방법으로 저를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차동진이 갑자기 저한테 당신 아들을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물으니 보험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걸로 우리 가족 새 시작을 하자면서요. 당연히 저는 당신 목숨값으로 우리 아이들 키울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제 보험금으로 새 시작을요? 저는 내연녀에게 차동진이 저에게 당신의 아들을 저의 호적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고 보험금을 노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연녀는 문자와 녹음 파일을 듣고 더욱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보온병에 약을 탄 것 같은데 열어보니 잔여물이 남아있어 혹시 몰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차동진이 약을 탔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최근에 와이프가 수면제를 달고 살아 골치 아팠다며 이야기한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을 설치다가 그래도 15분 정도 지나면 잠잠해지더라면서요. 수면제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약효를 분명히 아는 그 약을 노린 것 같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이 문자와 녹취록을 공유해주길 부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과 함께 우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장 찬장을 열어보니 제가 분명 먹었던 약보다 줄어있는 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집 보안 CCTV를 확인을 했죠. 시간을 돌려 사건 일주일 전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간 사이 차동진이 들어와 저의 찬장에서 약을 훔쳐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마 차동진은 이 보안 CCTV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가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손찌검을 할 때 만일을 위한 대비책으로 몰래 설치해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장 시댁 차고로 향했습니다. 평소 차고는 잠가놓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기 수월했죠. 왜 차고냐고요? 차동진 그놈은 머저리 같아서 중요한 것은 꼭 시댁 창고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두운 차고를 숨죽여 들어가 수납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칩이 여러 개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차동진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술 먹고 뺑소니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제까지 붙잡히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카톡 단톡방을 열어 차동진과 시어머니께 영상을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저희 집 보안 CCTV에 담긴 차동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몰래 쥐새끼처럼 집에 왔다 간 건 왜 숨겼니? 강다니 씨, 보온병도 가지고 있다더라. 당황한 차동진은 엄마에게 단톡방을 나가라며 다급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무시하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살인미수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아, 아니다. 진짜 죽인 사람도 있으니까 살인죄인가? 그리고 저는 추가로 뺑소니 영상도 올렸습니다. 한동안 단톡에는 정적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것은 저였죠. 차동진 저 사람이 강다니 씨, 아니 세훈 엄마 죽이려고 했어요. 제 약까지 훔쳐가면서요.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저 사람 술 먹고 운전하면서 뺑소니만 3번째예요. 이 카톡 한 통으로 저의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동진에게 한 번, 시어머니께 한 번,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똑바로 들으세요. 모든 전화를 거절한 채 저는 단톡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영상 한 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에 들리시죠? 이제야 뒤졌네. 그거 차동진 저 사람 목소리예요. 연거푸 이게 무슨 일이냐며 카톡을 치시던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하나뿐인 아드님 살인자라는 빨간 줄 긋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침묵이 오가는 단톡방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드님 목숨값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건물, 상가, 주식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단톡에서 빠르게 읽음이 뜨고 차동진이 미쳤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욕설이 난무하는 단톡방을 나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거짓된 사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 발에 불 떨어지니 하는 소리 같았어요. 단칼에 사과는 듣지 않겠다고 말을 끊고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신 후 그때 사과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귀신이 붙어서 그런가 보죠. 재산 못 받으면 저희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날 것 같아서요. 곡소리 안 들리세요? 제 귀에는 들리는데. 그럼 이혼은 그럼 하지 않는 거지? 내가 동진이 단단히 일러주도록 하겠다가, 그 상간녀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외국으로 보내든가 너희 눈에 띄지 않게 내가 잘 단속할 테니 이혼만은 말하다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들은 지워줄 수 있겠니? 하시며 우시는데 마치 악어의 눈물 같았어요. 사냥감을 먹기 전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요. 저는 역으로 저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 사람 저랑 1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제가 하리하라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겠어요. 이혼 문제랑 블랙박스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말을 이어가셨죠. 하지만 그딴 사과 듣자고 전화를 건 것은 아니었으니 본론을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선 재산부터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한번 배신당한 사람인데 믿는 구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신뢰를 보여주셔야 저도 어머니를 믿죠.
재산 먼저 저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벌어진 사단에 머리를 돌리기 시간이 부족했는지 저에게 맞장구를 치며 저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응? 네 말대로 다 해주마. 아이, 기어코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이 일이 끝나면 정말 내가 너를 보필하며 살아가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뿌려가며 저의 부모님을 욕보이고 짓밟았던 사람이 저를 보필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정말로 저의 명의로 다 돌려놓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재산 목록을 보니 조금 허망하기도 했어요. 10년간의 질긴 끈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싶었죠. 그 사이 참 많은 연락들이 오고 갔습니다. 욕을 하다가 울다가 다시금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차동진의 연락과 블랙박스 영상들 구했냐며 닥달하는 내연녀 강다희의 연락으로 제 알림창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저는 내연녀 강다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자료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은 딱 하나야.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그때 모든 걸 포기했어야지.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멍청하게 굴면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알겠어? 다시는 그 누구도 가정 있는 남자 옆에 가서 껄떡이지 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한국 말고 어디로든지 떠나. 내 눈앞에 얼씬도 거리지 마. 전화를 끊은 저는 차동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원하고 울며 불며 붙잡는 그에게 한마디 했죠. 여보는 내가 아직도 징그럽고 역겨워? 그럴 리가 있냐며 시치미를 뚝 떼는 그 입이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고 싶었지만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이 너무 징그럽고 역겨워서 나는 같이 못 살 것 같거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은 고사하고 당신 걱정이나 먼저 해. 내 걱정? 무슨 소리야? 너 설마 재산도 다 줬잖아! 증거물들 처리 안 했어? 처리는 무슨. 벌 받을 짓 했으면 벌 받아. 나중에 어머님이 사식 정도 따뜻하게 넣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미지근한 밥상 싫어하셨잖아, 당신네 어머님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뭐? 우리 집안 재산 다 가로채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것뿐이야? 내가 가길 어딜 가? 교도소? 절대 안 가! 그걸로 증거가 될 것 같아?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너도 죽여줘! 그래, 그게 네 본성이지. 10년 동안 못 알아본 내 불찰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과부라는 타이틀을 과감없이 달 거고 넌 살인자 타이틀이나 열심히 붙들어 매. 그리고 하리하라? 절대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들한테는 아빠 죽었다고 할 거니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그 집의 며느리인데 그쵸? 아니다. 아가, 엉킨 실은 풀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니? 이제라도 말이다. 그렇죠. 엉킨 실. 근데 가끔은요. 엉키다 못해 꼬일 대로 꼬인 실은 잘라내버리는 게 빠른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어머니. 너무 엉켜서 꼬인 실은 그냥 갖다 버리겠다고요. 제가 재산 다 넘겨받고 나서 증거품 없앤다는 이야긴 안 했는데요. 이거 그대로 없애면 저도 공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인 사람만 셋이에요. 살아남았다 한들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겠죠. 아가, 지금 이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어머니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 그리고 저 다 다른 집 귀한 자식이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법정 가셔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잘난 아들 교도소에서 어떻게 뒷바라지 할지나 걱정하세요, 어머니. 그 잘난 입맛 맞추려면 고생 꽤나 하시겠어요? 악을 쓰며 꼬리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곧장 증거들이 담긴 USB를 들고 강다희 씨를 만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니 내연녀는 창피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꿈주럭거리고 있기에
어이가 없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차동진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뺑소니도 3번이나 저질렀고요. 증거품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제 한마디에 발칵 뒤집힌 경찰서 안에는 조사를 하느라 북적였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 참으로 빛나더라고요. 그런 말 아세요? 빛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 말이 참 와닿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했죠.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은 울면서 지내지 않을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후 강다희는 저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고 앞으로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일들이 남았잖아. 벌써 무릎 꿇으면 못 써. 저는 다시금 일으켜줄 생각 없이 뒤를 돌아 하의를 신은 채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걸치며 남편과 찍었던 사진들, 옷가지들 다 정리를 했어요. 사건이 알려지고 그 이후 차동진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 이혼 소송도 더불어 하고 있죠. 그동안 저에게 손찌검을 해왔던 흔적,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 수억 대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양육권 또한 주장 중에 있습니다. 족을 치려면 확실하게 치기 위해 받은 재산으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뒤가 두렵지도 않고요. 이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그쪽 집안에서는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신이 강남의 건물주라며 명품으로 줄기차게 들쳐매고 다니시던 저의 전 시어머니는 지금은 그 건물에서 청소 용역을 맡아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시절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난사하시던 갑질을 그대로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강다희 씨는 소송이 끝나면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내연녀 강다희 씨도 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뒤늦게 알았다 한들 저를 낭떠러지로 내몬 장본인 중 하나니까요. 물론 제가 승소할 퍼센트가 98%라는 사실은 그쪽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다희 씨한테 마지막으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세훈이를 위해 살아가라였습니다. 조금은 저와도 신세가 비슷해 보여서였을까요? 외국으로 나가서 딴 길로 새지 말고 아이를 위해 좋은 엄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님께 듣기로는 차동진은 살인미수죄, 상해죄 등 여러 악행이 들춰지고 가중처벌이 되어 옥살이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고 차동진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 변호사님도 차동진의 악행에 혀를 내두른다고 그렇게 열심히 변호해줄 생각은 없어 보이신다며 웃으셨어요. 판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하니 더 이상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지만 차동진은 평생 감옥에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받은 재산으로 저희 친동생과 아버지 사업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친동생도 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아버지 눈에는 이미 그 사람이 그런 놈이라는 걸 진즉에 알아본 거 아니냐며 바빠서 연락 없이 살아 미안하다 연신 사과했어요. 10년이란 세월은 아깝긴 하지만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와 참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 같은 것 말이죠.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사랑 없이 결혼할 생각 없이 아이들을 위해 화려한 돌싱맘으로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그 누구의 조롱과 미움 없이 키울 겁니다. 그리고 절대 눈물 흘리는 법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에게 저를 부탁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배신하고 조롱하면 꼭 돌려받게 된다는 걸 저도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들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다 싶어 사연을 남겨요. 인과응보 정말로 현실에도 존재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